이게 인공습지라고 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뚝뚝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연 생태계만큼이나 어쩌면 더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에요. 아, 정교한 설계. 네, 마치 특정 오염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딱 맞는 맞춤 해결책을 찾는 과정.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춤 해결책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기본 정보. 역시 물 그 자체겠군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 수리 수문학적 특성 분석이 설계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유입 유량과 수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의 총량, 즉 유량이 얼마고 또 그 물에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 수질 상태를 알아야 전체적인 습지 규모, 뭐 면적이나 필요한 깊이 같은 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처리 용량을 넘는 물이 들어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과부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 처리 용량이나 오염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정하는 게 먼저군요. 그냥 무조건 넓게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규모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체류 시간, 영어로는 HRT라고 하는데요. Hydraulic Retention Time. 체류 시간이요? 머무는 시간? 네, 물이 습지라는 공간 안에 머물면서 충분히 정화될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오염물질이 뭐 분해되거나 가라앉을 시간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겠죠. 아, 효과가 없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또 너무 길면 이건 너무 넓은 땅이 필요하게 되니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거하려는 오염물질 종류나 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최적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길수록 정화 효율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물이 얼마나 머무느냐가 정화 효과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럼 물의 깊이, 그러니까 수심을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언제 생각하면 좀 깊을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수심은 이게 여러 요소에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깊으면 일단 햇빛이 바닥까지 충분히 가게 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수생식물이 뿌리 내리고 광합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닥층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특정 미생물 활동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얕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너무 빨리 흐르거나 아니면 바람 같은 거 불면 바닥에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다시 막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 부유물이 다시. 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수온이 너무 올라가서 식물이나 미생물 활동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목표라든지 심는 식물 종류, 또 기후 조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적절한 수심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질, 또 머무는 시간, 물의 깊이까지 이런 기본적인 수리수문학적 조건들이 습지 설계에 정말 뼈대가 되는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 습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 거냐 이런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대상 오염물질하고 정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인공습지가 무슨 만능 정화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염물질을 동시에 막 완벽하게 제거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을 제일 중점적으로 제거할 건지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요? 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을 탁하게 만드는 부유물질, SS, 또 물속 산소를 막 없애는 유기물, BOD, 그리고 녹조 같은 거 일으키는 질소, N랑 인, P. 이게 주범들이죠. 이 중에서 그 지역의 수질 문제나 아니면 법적 기준 같은 걸 고려해서 우리는 이걸 집중적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제일 시급하거나 중요한 오염물질을 딱 정해서 집중 공략한다. 이런 방식이군요. 목표 수질도 그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냥 깨끗한 물 이렇게 막연하게 잡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류수 BOD 농도를 OMGL 아래로 낮춘다거나 총질소 제거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질을 정해야죠. 이 목표치가 있어야 필요한 습지 종류라든지 면적,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질소처럼 제거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산소가 필요한 질산화 과정, 또 산소가 없는 탈질 과정.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높은 효율로 제거해야 한다면 그냥 습지 하나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여러 유형의 습지를 막 조합하는 그런 복합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표가 명확해야 거기에 맞는 기술이랑 규모가 딱 정해지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만들지 입지 조건도 이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좀 넓은 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습지가 효과를 내려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이면서도 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땅값도 좀 저렴하면서 충분히 넓은 곳을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땅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겠죠? 뭐 흙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지형하고 토양 조건도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 불필요한 토목공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약간 경사가 있는 지형이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기가 좋겠죠?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는 습지 바닥은 물이 지하로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점토질 토양 같은 불투수성 지반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부지 토양이 모래처럼 물이 너무 잘 스며든다. 이러면 바닥에 점토를 따로 깔거나 아니면 인공적인 방수 시트, 이걸 차수막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해서 물 새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형을 잘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토양 조건에 따라서는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대책도 세워야 하는군요.
그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생태계하고의 연계를 고려하면 인공습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딱 고립된 정화시설, 이게 아니라 인근 하천이나 산림, 공원 같은 녹지 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정화 기놀은 기본이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나 이동 통로 역할도 하면서 지역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아, 단순히 물만 깨끗하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되고 또 주변이랑 연결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습지의 정말 핵심 요소죠. 식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식생을 선정하고 배치해야 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식물, 이게 인공습지 정화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을 고를 때 가장 기본 원칙은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자생종이요. 그 지역 토박이 식물. 네, 그 지역 기후나 환경 조건에 이미 잘 적응해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토종 수생식물들. 이런 애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도 잘 자라고 안정적인 군락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래종은 오히려 생태계를 막 교란할 위험도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히 환경 적응력은 이미 검증된 셈이니까 그 지역 토박이 식물이 가장 좋다는 거군요. 정화 능력 자체도 당연히 뛰어나야겠죠? 당연하죠. 정화 능력이 우수한 식물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물질, 그중에서도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를 직접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뿌리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하는 종이 유리해요. 이 발달된 뿌리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살 수 있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해주고요. 또 토양 속에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갈대, 부들, 줄, 창포류 이런 식물들이 정화 능력도 우수하고 환경 적응력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 뿌리다 미생물들이 살면서 물 정화하는 일종의 아파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재밌네요. 그럼 한 종류만 쭉 심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좀 섞어 심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다양한 식생을 배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사는 침수식물, 또 잎이나 줄기가 물 위에 떠 있는 부엽식물이나 부유식물, 그리고 물가나 얕은 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정수식물. 이렇게 생활 형태가 다른 식물들을 수심이나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수심 환경에 맞춰서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각 식물이 가진 서로 다른 정화 방식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적인 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건강한 습지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정화 능력도 높이고 생태계도 풍성하게 만들고 와, 좋네요. 근데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끝은 아닐 텐데요. 유지 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한번 만들면 그냥 계속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인공습지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애써 만든 습지가 금방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관리해야 하나요?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주요 관리 항목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출 수구 구조물 있잖아요. 이게 막히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야 하고요. 또 습지 바닥에는 가라앉은 부유물질이나 죽은 식물체 같은 게 계속 쌓이거든요.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 수심이 얕아지고 또 산소가 부족해져서 정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찌꺼기가 쌓이는군요. 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쌓인 찌꺼기, 슬러지를 제거할 건지 준설 계획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특정 식물이 너무 심하게 자라서 다른 식물 성장을 방해하거나 물 흐름을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식물을 좀 베어내거나 제거하는 계획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황소개구리나 가시박처럼 외부에서 들어와서 토종 생태계를 막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종 있잖아요. 이런 게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퍼지는 걸 막을지 이런 대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설 점검부터 슬러지 관리, 식생 조절, 심지어 교란종 퇴치까지. 와,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이 지속적인 관리가 정말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인공습지를 만드는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흐름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물이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서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유수면형 FWS, 지하흐름형 SSF,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성을 섞은 혼합형 하이브리드. 이렇게요. 각각의 특징하고 장단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수면형 FWS. 이건 이름에서 딱 느껴지네요. 물이 습지 표면 위로 흐르는 방식이겠군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연못이나 늑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수면형은 습지 바닥에 흙을 깔고 수생식물을 심은 다음에 그 위로 물이 얕게 보통 한 0.1에서 0.6m 정도로 흐르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연 습지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죠? 자연 습지랑 비슷하다면 정화 원리도 좀 비슷하게 작동하겠네요. 네, 정화 원리는 여러 가지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물 흐름이 아주 느리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떠다니던 흙입자나 유기물 덩어리 같은 부유물질들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물리적인 침전이죠. 아, 가라앉는 거. 네, 둘째는 식물 줄기나 잎, 뿌리 표면, 그리고 습지바닥 흙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정화의 핵심이고요.
셋째는 식물 자체가 성장하면서 물속의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를 흡수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침전, 미생물 분해, 그리고 식물 흡수. 이 세 가지가 주된 정화 방식이군요. 딱 봐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장점일 것 같은데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경관하고 비슷해서 보기에 좋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새나 곤충,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초를 제공해서 생태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건설비나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보기 좋고 생태적이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아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큰 단점은 정화 효율을 제대로 내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체류 시간을 확보하려면 물이 천천히 흘러갈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니까. 네, 또 물이 공기랑 직접 닿는 면적이 넓어서 산소 공급은 잘 되는 편이지만 질소 제거에 필요한 그 혐기성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질소 제거 효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인제거도 주로 식물 흡수나 침전에 의존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아, 넓은 땅이 필요하고 특히 질소나 인 제거에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지하 흐름형 습지, SSF. 이건 이름만 들으면 물이 땅속으로 흐르는 방식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하 흐름형은 습지통에다가 자갈이나 모래, 화산석 같은 물이 잘 통하는 여제, 미디어를 채워요. 그리고 그 여제 알갱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물은 여제층 아래, 그러니까 땅속으로 흐르니까 겉에서는 보이지 않죠. 와, 꼭 거대한 지하 정수 필터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흐름 방향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물이 주로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 흐름형 HF하고 수직 흐름형 VF로 구분합니다. 수평 흐름형은 물이 여제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수직 흐름형은 물이 여제층 표면에서 바닥으로, 이걸 하향류라고 하고, 또는 바닥에서 표면으로, 이건 상향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흐름 방향이 다르다는 건 정화되는 원리에도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군요. 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 원리의 핵심은 여제 표면에 생기는 미생물막, 바이오필름인데요. 미생물막이요. 접촉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거죠. 근데 수평 흐름형은 물이 여제층 내부를 수평으로 길게 흘러가면서 산소 공급이 좀 제한돼요. 그래서 여제층 대부분이 혐기성 상태, 즉 산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은 질산성 질소 NO3-N이 질소가스 N2로 변해서 제거되는 탈질 과정에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질소 제거 효율이 높은 편이죠. 반면에 수직 흐름형, 특히 아래로 흐르는 하향류 방식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 흐르면서 주기적으로 공기가 여제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기성 상태, 산소가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아, 산소가 많군요. 네. 이 환경은 유기물 분해나 암모니아성 질소 NH4-N을 질산성 질소 NO3-N으로 바꾸는 질산화 과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하 흐름형이라도 흐름 방향에 따라서 제거에 유리한 오염물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와, 그냥 단순히 물의 흐름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특정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확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지하 흐름형의 장점은 이런 높은 효율성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자유수면형보다 훨씬 적은 면적으로도 높은 정화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BOD나 SS 제거 효율이 높고 흐름 방향을 잘 선택하면 질소 제거 효율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악취 발생이 적고요. 모기 같은 해충 발생 우려도 적고, 또 사람이나 동물이 물에 빠질 위험도 없어서 안전합니다. 부지 활용 면에서도 유리하죠. 효율 높고 냄새 적고 안전하고 땅도 적게 차지하고 장점이 많네요.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아까 여제 채우는 거 보면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노틀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초기 설치 비용이 자유수면형보다 높다는 점을 둘 수 있어요. 자갈이나 모래 같은 여제를 사서 채우는데 비용이 꽤 들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걸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여제 사이의 빈 공간이 미세한 입자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란 미생물막 같은 걸로 막히는 폐색, 클러깅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막히는 거군요. 네, 이 폐색이 발생하면 물 흐름이 막히고 정화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거나 해결하기 위한 설계나 유지관리 방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효율은 높지만 초기 비용이 좀 부담되고 장기적으로는 막힘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네요. 그렇다면 이 둘의 장점만 딱 결합하려는 시도도 당연히 있었겠죠. 혼합형 습지, 하이브리드 웨트랜드가 바로 그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합형 습지는 자유수면형하고 지하 흐름형, 수평이든 수직이든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직렬이나 병렬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단위 습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정화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최고의 팀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조합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농도 유기물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첫 단계에 수직흐름형 습지를 둬서 호기성 조건에서 질산화를 촉진하고 BOD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처리수를 수평흐름형 습지로 보내서 혐기성 조건에서 탈지를 통해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BOD,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까지 단계적으로 아주 높은 효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넓은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면 1단에 자유수면형을 둬서 부유물질 가라앉히고 경관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뒤에 지하오르명을 연결해서 질소나 인제거 효율을 높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처리 목표하고 부지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을 설계하는 겁니다. 정말 오염물질 종류, 농도, 부지 조건 이런 거에 맞춰서 최적의 맞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장점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종합 처리 효율이겠군요. 네, 장점은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처리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고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단점은 예상대로 설계나 운영이 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일까요? 맞습니다. 단점은 여러 유형의 습지를 조합해야 하니까 시스템 설계가 좀 복잡해지고요. 각 단위 공정 사이의 연계나 제어 같은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초기 건설 비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관리 비용도 단일 시스템보다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혼합형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를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운영관리 계획까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